어머니, 그 시골 땅 당장 팔아서 우리 집 사주세요. 며느리가 대놓고 소리를 질렀어요. 수정아, 그건 뭐가 그건이에요?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식 집 안 사주면 누가 사줘요? 정신 차리세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독설에 손이 떨렸죠. 어머니는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전주 생각도 안 하시고 땅만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제가 이기적이라니요. 남편과 피땀 흘려 일군 그 땅을 쉽게 내놓으라고요? 시댁은 정말 쓸모없어요. 돈이라도 있어야 의미가 있죠. 며느리가 던진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이 뻔뻔한 며느리는 몰랐죠. 착한 시어머니에게도 한계가 있다는 걸요. 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서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임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세예요. 가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제 앞에는 남편과 함께 평생 갖고 온 밭 한 떼기가 펼쳐져 있죠. 그리 넓지도 않은 땅이지만 평생 농사로 번 돈을 모아서 마련한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네요. 처음엔 혼자 남겨진 게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나중에 몸이 아프면 팔아서 요양비로 쓰고 손주들 학비라도 보태주려고 아껴뒀거든요.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살고 있어요. 착한 아이죠. 매달 용돈도 빠짐없이 보내주고 명절 때면 꼬박꼬박 내려와요.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며느리 수정이도 처음엔 참 예쁘게 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정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인사부터 참 단정하더라고요. 도시 여자답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말투도 공손했죠. 그때만 해도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 싶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땅 말씀이에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처음엔 그냥 관심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땅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땅 팔면 우리도 숨통이 트일 텐데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 아이들 키우기가 빠듯해서요. 아직 손주도 없는데 벌써부터 아이들 걱정이라니요. 그런데 자식이 어려워 보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녁 무렵 밭둑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면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보, 이 땅만큼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 우리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마련한 거잖아. 맞아요. 이 땅은 제 인생 그 자체거든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추수하며 살아온 세월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요즘 며느리 전화를 받고 나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질까요? 핸드폰이 또 울리네요. 며느리 번호예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하더라고요.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기를 받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 땅 말씀이에요. 팔아서 우리 아파트 사는데 도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싶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며느리는 이미 준비된 듯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이 얼마나 좋은 타이밍인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부모님 도움 없이 집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끝을 흐리니까 며느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말하는 게 서운했어요. 며칠 뒤엔 아들까지 함께 내려왔어요.
민수가 어색한 표정으로 마당 평상에 앉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아들 얼굴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우리 애가 태어나면 방도 필요하고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사겠어요. 수정이가 옆에서 거들어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주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줘야 하는 게 할머니 마음이죠. 그런데 동시에 남편 생각이 났어요. 새벽 서리가 내린 밭에서 호미질하던 남편의 구부정한 등이 떠올랐죠. 한 평 한 평 정성으로 일궈낸 그 땅이에요. 남편이 병상에서도 제 손을 꽉 잡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제 마음을 솔직히 말했어요.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그 땅이 제게는 전부라고요. 그러자 수정이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결국 어머니는 자기 살궁리만 하시는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평생 자식 위해 살아온 제가 자기 살궁리만 한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듯했죠. 아들은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착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더 서운했어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우리보다 땅이 더 소중하시잖아요. 며느리가 던진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손주도 아들도 물론 소중하죠. 하지만 그 땅은 제 인생 자체거든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에 비친 밭이 남편 얼굴처럼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이 땅을 팔아야 할까요? 며느리 말대로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손주 때문에라도 제 모든 걸 내줘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웃 춘의 언니가 장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정임아, 너희 며느리가 읍내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닌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물어보니 수정이가 미용실에서 시어머니는 시골 구두쇠예요. 손주 위에서도 땅 한 떼기 안 내놓으려고 해요. 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며 살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구두쇠 소리를 듣게 되다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며칠 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좀 도와줘야 우리도 숨 좀 쉬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도 못하냐? 정말 엄마 맞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낳아 기른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목소리는 평소보다 거칠었고 마치 제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다그치더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언제 자식 도움 안 줬냐? 그럼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땅 하나 팔아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들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말투였죠. 전화를 끊고 나서 며칠 동안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계속 아리더라고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이뤘어요. 마을 이웃들이 하나둘 위로하러 왔어요. 정임아,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등골 빼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너무 상심하지 마. 춘의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다른 이웃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땅은 내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내줄 게 아니야. 위로의 말들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인 어머니인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마당을 지나는데 부엌 창문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나 봐요. 시댁은 다 쓸모없어요. 시아버지도 일찍 죽고 시어머니는 구두쇠고 저 땅이라도 받아야 의미 있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 가던 발걸음이 그대로 멈춰버렸죠. 땅 하나 팔아주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무슨 할머니 노릇을 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애 낳으면 육아비도 많이 들 텐데. 며느리는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인색한지,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구시대적인지요. 아무튼 끝까지 안 내놓으면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민수 오빠가 외아들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려왔어요. 무슨 방법이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주저앉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대신 깊은 한숨만 계속 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 저 애들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걸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따뜻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내 뜻대로 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마.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땅 파는 것에 대해 아들과 제대로 의논도 하고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첫차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아들네 집 앞에 도착해서 인터폰을 눌렀어요. 수정아, 엄마야. 깜짝 방문이네.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가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친구들이 와요. 어머니 오시면 좀 곤란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조금만 있다가 갈게. 민수는 있니? 민수 오빠는 회사 가셨어요. 어머니, 정말 오늘은 안 돼요. 친구들이 이미 오고 있어서요. 문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만 들릴 뿐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죠. 제가 무슨 남인가요? 손주 할머니인데 말이에요. 그럼 언제 다시 올까?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그 말을 끝으로 인터폰 소리도 끊어졌어요.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까 정말 초라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아파트 단지를 나오면서 뒤돌아봤지만 며느리는 창문에서 내다보지도 않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혈육인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다니요. 그것도 며느리, 친구들이 온다는 이유로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죠. 버스가 시골로 향하는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손님 취급도 못 받는구나 싶었어요. 땅 판다고 해도 이제 주기 싫어. 버스 안에서 혼잣말이 나왔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 영정이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주저앉았어요. 저녁도 안 먹고
남편의 유품이 든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호미, 작업복, 그리고 땅 등기부등본이 나왔죠. 등기부등본을 보니 남편과 제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여보, 이 땅은 당신이 피땀으로 지킨 거야. 함부로 내줄 수 없어. 영정 속 남편에게 말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일하던 모습이 떠올랐죠. 점심도 못 먹고 일하며 한 평씩 늘려간 그 땅이에요. 저 애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알겠어. 그때까지는 혹시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로 완전히 깨달았죠. 저는 그들에게 그냥 돈 주머니일 뿐이라는 걸요. 밤늦게까지 남편 유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낡은 장갑, 녹슨 낫, 해진 모자까지요. 모든 게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밴 소중한 추억들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을 지새우고 나서 마음이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울분도 사라지고 대신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초조함이나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정아, 그래. 팔자. 이제 나도 정리할 때가 됐지.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깜짝 놀라는 기척이 들렸어요. 아마 이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나 봐요. 며느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자랑하느라 바쁠 게 뻔했어요. 마을에서도 소문이 금세 퍼졌죠. 하지만 제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이틀 뒤 읍내 부동산 사무소에 조용히 들렀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파신 거예요. 네, 팝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 요구사항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매매 대금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싶다고 했죠. 한 달 전에 미리 둘러본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했거든요. 매매 대금의 절반을 그 병원에 장기 기부금으로 예치했어요. 나중에 제가 갈 곳이니까 그 병원이 더 좋아져야죠. 부동산 사장님이 제 뜻을 이해하고 모든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나머지 절반으로는 읍내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리고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죠. 이제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가 나와요. 죽을 때까지 걱정 없겠네요.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후련했어요. 며느리는 꿈에도 모르겠지만 땅은 팔렸어도 그 돈은 한 푼도 손에 닿을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마을 친구들을 불렀어요. 춘혜 언니를 비롯해서 동네 할머니들이 모였죠. 어머, 정임아. 무슨 좋은 일 있냐? 얼굴이 환해 보이네.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오늘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나물도 무치고 전도 부치고 국도 끓였죠. 오랜만에 요리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드니 정말 오랜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정임아, 땅 팔았다면서 잘했어.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춘혜 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는 주말마다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제 돈이 들어오냐며 은근히 재촉하더라고요. 어머니,
계약은 언제 완료돼요? 기다려라. 조용히 지내자꾸나. 제가 웃으며 대답하니 며느리도 별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아마 곧 큰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 같은 다그치는 톤은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땅을 파니까 이제 착한 아들로 돌아온 거죠. 저녁 무렵 마당에 나가 석양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제야 편안함을 느끼네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땅은 안전해졌어요. 저 애들 손에는 절대 안 넘어가요. 영정 속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잤어요. 꿈에서도 웃고 있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혼잣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만족감이 올라오더라고요. 며느리가 진실을 알아챈 건 일주일 뒤였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부터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어요. 아마 부동산에 가서 확인했나 봐요. 수정아, 무슨 일이냐? 땅 팔아서 요양병원에 기부했다는 게 정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죠. 가족인데 어떻게 남한테 줘요?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울먹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수정아, 그 땅은 내 남편의 인생이고 내 노후야. 내 집이 아니라.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집은 언제 사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죠. 1시간 뒤에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민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법적으로 완결된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렇게 했다. 엄마, 그래도 우리한테 한 말씀 하시지. 너희가 언제 엄마 말을 들었냐? 아들이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 뒤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시어머니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춘혜 언니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해줬어요. 정임아, 너희 며느리가 미용실에서 시어머니가 불효한 아들 만들었다고 하더래. 하지만 마을 사람들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너무 나가는 거 아냐? 시어머니, 땅까지 탐내다니. 정임이가 잘했지.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챙겨야지. 오히려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었죠. 며느리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나 봐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돈 얘기만 하니까 보기 안 좋았던 거죠. 시어머니가 우리 집 살 돈을 남한테 줬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도리어 며느리를 이상하게 봤다더라고요. 한편 저는 마을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만들기 봉사를 신청했죠. 바느질을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며 웃고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임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복지관 선생님이 말하니까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요.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이제 와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기부금 취소할 수 있잖아요. 목소리가 애걸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적어도 절반이라도. 수정아, 그만해라. 더 이상 말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땅은 정말 안전해졌어요. 좋은 일에 쓰였으니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그날 밤부터 며느리 전화가 뚝 끊어졌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포기한 모양이에요. 오히려 저는 더 편안해졌어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하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웠거든요. 주택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도 충분했어요. 혼자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죠. 며느리가 마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이니까 당당했거든요. 한 달 뒤 춘의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임아, 너희 며느리 요즘 조용하더라.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포기한 모양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예상하지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보니 며느리 수정이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이었죠.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어요.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목소리도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한 잔 따라줬어요. 며느리는 차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말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제가 먼저 물어보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세 만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역시 그런 일이었군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이번엔 진짜 갚을게요. 우리 애가 좋은 학교 가야 해서 이사도 못 가겠어요. 며느리가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정아, 기억나니? 내가 그랬지. 시댁은 쓸모없다고.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쓸모없는 시댁은 이제 사라져야겠구나. 며느리가 입술을 떨며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이게 내가 산 아파트 등기야. 이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이미 주택연금에 들어갔어. 며느리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죽어도 너한테 떨어질 건 없어. 요양병원 기부 확인서도 함께 보여줬어요. 며느리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그건 너무하잖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터진 모양이었죠.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집 한 채만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차분했죠.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며느리도 따라오더라고요. 문 앞에 서서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수정아, 너희는 집을 얻으려 했지만 나는 이제 자유를 얻었어. 며느리가 멍한 표정으로 제게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부자야. 문을 열어주니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발. 이제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며느리가 복도로 나가면서 뒤돌아봤지만 문은 이미 닫혔어요.
문을 닫고 나서 거실로 돌아왔어요. 며느리가 놓고 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미소가 지어졌어요. 벽에 걸린 요양병원 감사패를 바라봤어요. 지난달에 병원에서 보내준 거였어요. 박정임님의 따뜻한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글귀를 읽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어요. 여보, 내 인생, 이제 내 거야. 영정 속 남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복지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손수건 만들기 봉사가 끝나고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어요. 제 작은 집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죠. 이제 정말 자유야.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게 말했어요. 정임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럼요. 이제 제 마음대로 살거든요.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처음엔 땅을 뺏기는 것 같아 억울했는데 결국 제가 모든 걸 지킬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건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진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요. 예전 같으면 며느리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주택연금으로 매달 들어오는 돈은 혼자 사는데 충분했어요. 생활비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복지관에 나가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손수건 만들기 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요. 오늘도 복지관에서 춘혜 언니와 복순 언니를 만났어요. 세 명이 모여서 바느질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정임아, 요즘 정말 얼굴이 환해졌네. 젊어진 것 같아. 복순 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느껴져요. 이젠 애들 생각보다 내 하루가 더 소중하네요. 그 말을 하니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맞아. 우리 나이에 뭐 하러 눈치 보며 살아. 춘혜 언니가 거들어 주더라고요. 점심시간에는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같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함께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오후에는 복지관 텃밭에서 일했어요.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었죠. 흙을 만지니 남편과 함께 농사 짓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리운 추억이 되었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다들 제게 따뜻하게 대해 주었어요. 정임 씨, 잘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우습게 봐. 동네 슈퍼 사장님이 말하니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마을에서 떠든 소문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제 편을 들어주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서글펐는데 이제는 평온해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가 석양을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가꾸던 밭 자리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있어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어놨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도 만났어요.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뉴스를 보다가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며칠 전 춘혜 언니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며느리가 결국 친정에 얹혀 살고 있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더라고요. 사실 며느리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며느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눈치 보며 불안해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평온하니 신기해요. 주택연금 통장을 확인해 보니 이번 달 돈도 정확히 들어와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요양병원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줘요. 제가 기부한 돈으로 시설을 새로 단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병원에 가게 되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거예요.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간단한 인사말이었지만 예전처럼 돈 얘기는 없더라고요. 아마 포기한 모양이에요.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복지관에서 야외 나들이를 간다고 해요.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도시락도 먹고 사진도 찍을 예정이에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예전에는 아들 가족 눈치 보느라 어디 나가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그 달이에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일궈준 땅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한 마음에서 나온 눈물이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 땅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증거였고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었으며 제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걸 지킨 제가 참 자랑스러워요. 내일 아침에도 복지관에 나가서 친구들과 웃으며 하루를 보낼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들 전화 받을 걱정도 없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남편 영정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우리가 함께 일군 그 정신으로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임 어머니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요구하는 건 정말 사랑일까요? 때로는 거절할 용기가 진짜 사랑인지도 모르겠네요. 노후는 내가 준비하는 거라는 어머니의 지혜가 참 와닿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